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의 우정어린 구타. 박정희는 1940년 4월에 만주제국 육군 군관학교에 제2기생으로 입교했다. 제2기생은 만주계 240명, 일본계 240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인 11명은 만주계에 포함됐다. 박정희의 동기생은 이한림, 김묵, 이재기, 이섭준, 이병주, 이상진, 안영길, 강찬선, 김재풍, 김원기였다. 박정희의 동기생들 가운데는 5.16 거사에 가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박정희의 구테타를 저지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일군 사령관 이한림 중장이었다. 1기생은 13명으로서 12명이 간도 용정에 있던 광명중학교 출신들이었다. 이 선배 기수에 박정희의 5.16을 지지한 핵심 인물들이 있었다. 이주일, 김동하, 윤태일, 박임항, 방원철이 그들이다. 김포주둔 해병여단을 이끌고 선두에서 한강을 건넜던 김윤군 여단장은 만주 군관학교 제6기 출신이었다. 박정희와 주한미군 측의 화해를 도왔던 강문봉은 박정희의 3년 후배였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5.16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만주군 인맥은 박정희의 단단한 기반이 됐다. 만주 군관학교 1기부터 7기생 출신 한국인들은 48명. 그들 중 10명 정도는 5.16 지지 세력으로 분류된다. 이와 비슷한 인원이 좌익으로 기울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전후한 숙군 수사 때 제거됐다.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교차한 만주 군관학교 인맥에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두 세계를 다 경험한 박정희였다. 만주군 인맥은 끈끈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강력한 결속력으로 유명했다. 이런 단결력과 함께 그들은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고 개혁하겠다는 정치 성향이 강했다. 일제에 의한 중국 대륙 침략에 있어서 천병으로 뽑혔다는 점이 그들로 하여금 권력과 총구의 함수관계와 개혁과 군대의 역할에 대하여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 국가 건설과 사회 개혁에 대한 열정은 같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만주 군관학교 인맥은 좌와 우로 갈렸던 것이다. 박정희와 몇 사람들은 먼저 좌익으로 기울었다가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우익으로 전향한 경우다. 이 전향이 늦어 처형된 사람들도 6명이나 된다. 만주군 인맥을 4년제 만주 군관학교의 전신인 2년제 봉천 군관학교로 넓혀보면 봉천 5기 정일권, 신현준, 김백일, 9기 백선엽이 등장한다. 원용덕은 만주 육군 군의학교 출신이다. 이들 만주군 인맥은 거의가 함경도와 간도 출신들이다. 이들이 6.25 동란 때는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지휘관들이었고 전후에는 한국군을 사실상 지배했다. 함경도 출신 만주군 인맥은 경상도 출신 박정희를 뒷받침하여 5.16 거사를 성공시키는 데까지는 함께 갔으나 그 뒤에 권력투쟁에서 박정희, 김종필 세력에 의해 거세돼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한다. 박정희의 만주행은 이러한 만주군 인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집권한 뒤에는 일본의 만주 인맥과 제휴하는 고리가 됐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무렵에 만주국 총무청 차장으로서 사실상 괴뢰국 경영에 실권을 줬던 기시 노부스케와 신하 산업부국장은 일본 내 만주 인맥의 중심으로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인맥이나 인간의 성격은 무대가 되었던 지역의 성격을 담는 면이 있다. 도시는 영리함을, 농토는 성실함을, 초원은 활달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1930년에서 1940년대의 만주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이 시대를 호흡한 사람들을 과감한 행동파로 만들었다. 만주군 인맥의 공통점은 결속력, 친화력, 행동력, 그리고 정치지향으로 상징된다. 이종찬, 이영근으로 대표되는 일본 육사 출신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깔끔하며 비교적 정치에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본 육사에서도 2년을 보낸 박정희는 만주군과 일본군 인맥의 성격을 공유하게 된 면이 있다. 단정하고 사색적인 면은 일본군 인맥을 닮았고 정치 지향과 행동력은 만주군적인 것이다. 박정희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 만주 대륙을 처음 구경한 것은
1935년 대구 사범 4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이때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급생들의 기행 소감을 기준으로 하여 짐작은 할 수 있다. 이성열은 이렇게 말했다. 만주를 우리 영토로 착각할 정도였다. 여권도 필요 없고 검문 검색도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그것은 황량한 신천지였다. 신경의 관동군 사령부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포, 탱크 같은 신의 무기도 보여줬는데 까마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의 세력이 이 광활한 대지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광수가 변절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도 이런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저항하란 말인가 하는 무력감을 느꼈으리라. 대련에 기름 짜는 공장을 견학했는데 쿨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검은 빵을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 파를 춘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만주국을 세운 일제는 오족 협파를 부르짖었지만 대우는 일본인 다음이 조선인이고 한족과 만주족은 그 뒤고 몽골인이 최저였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이 되어 대구로 돌아왔다. 박정희와 단짝이었던 김병희는 끝난 데 없이 계속되는 수수밭과 붉게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신경의 엄청난 신시가지 건설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수학여행 경로에는 여순의 러일전쟁 전적지인 203고지 견학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노기 대장이 기관총을 실전에 동원한 러시아 수비대에 대해 수만 명을 희생시켜가면서 점령한 고지였다. 박정희가 발길을 내디딘 당시의 만주는 동양의 서부였다. 야망에 불타는 군인과 관료들, 만주철도회사 조사부와 같은 세계 최대의 두뇌 집단, 관동군, 만주군, 팔로군, 장제스군, 마적, 김일성계 빨치산, 첩자, 아편 밀매자, 사기꾼 등 갖가지 모습의 인간 군상이 오족과 뒤엉켜 사는 이 넓은 대지에서 기회를 찾아 나름대로의 꿈을 펴려고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용광로요,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통이고 시궁창이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관동군이 만들어낸 괴뢰국이었다. 그 산파역은 관동군의 작전참모 이시하라 간지 중좌였다. 전략 사상가이기도 했던 이 천재적인 참모는 만몽 문제 해결안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일본이 동양의 선수권자이기 위해서는 만몽을 우리의 영토로 하는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도가 없다. 이에 의해서 대소작전에 유리한 근거지를 마련하며 베일공산운동의 조선 침투를 막음으로써 조선 지배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명치유신 후 10만의 생명과 20억엔의 국비를 투입한 만주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1931년 9월 18일 이시하라와 그의 직속 상관인 관동군 고급 참모 이다가키 세이시로는 만철선 폭파 사건을 조작하여 중국군을 공격하는 빌미를 잡았다. 이것이 만주 사변의 단초가 됐다. 그 2달 뒤에는 일본의 봉천 특무기관이 천진폭동을 조작했다. 1932년 3월까지 관동군은 만주의 거의 전역을 점령했다. 멸망한 청나라의 선통제였던 부이를 데리고 와 황제로 삼고 만주 제국을 발족시킨 것은 1932년 3월 1일이었다. 당시 일본 군대는 군령권은 내각에 속하지 않고 바로 천황에 직속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엘리트 참모장교들은 천황이 일일이 작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만주로 중국 본토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은 태평양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만주 사변의 주모자인 이시하라는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에는 반대했다. 이 때문에 그는 거세됐고 그 덕분에 전후에 전번 재판을 면할 수 있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만주제국 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한 박정희 등 조선인생도 11명은 주보에서 13명의 조선인 1기생도들과 상견례했다. 그 며칠 뒤 1기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2기생 후배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구를 혼내줄까를 결정하는데 박정희와 김제풍이 뽑혔다. 김제풍은 미남이라서, 박정희는 단단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뭔가 건방지게 보인다는 여론이 나온 것이다. 간도용정의 광명중학교 출신 방원철이 나서서 내가 손을 좀 봐주겠다고 자원했다. 며칠 뒤 토요일을 잡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방원철은 두 사람을 내무반 숙사 뒤 건설 자재가 흩어져 있는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다. 너희 두 놈이 왜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겠지. 우리 선배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태도가 건방지고 예절이 형편없다는 불평이 수차례 나왔다. 오늘은 선배의 귀한 맛을 보여주겠다. 입 다물어. 기골이 장대한 방원철은 주먹으로 따귀를 갈기기 시작했다. 김재풍은 옆으로 쓰러졌다. 박정희는 달랐다. 주먹을 받고 몸이 옆으로 밀렸다가도 금방 원래 자세로 돌아와서 딱 버티고 서서 다음 타격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몸이 용수철 같았다. 방원철은 속으로 야, 여기 독한 놈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세게 때렸다. 그래도 고개를 치켜들고 펀치를 받아내는 박정희가 꼭 차돌 같고 뱀대가리 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방원철은 두 후배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일본계, 만주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 지면 안 된다. 알았나? 예.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고 깨닫는 듯했다. 방원철은 미래의 대통령을 갈긴 이 첫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만큼 박정희의 얻어맞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로서도 이 첫 경험을 쉽게 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광복 후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그 방형 손때가 참 맵습디다 라고 농담을 했다. 박정희의 동기생들을 혼내는 데 앞장섰던 1기생은 박이망과 최창윤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정열적이고 민족의식이 투철했으며 인간적인 매력이 많았다. 이들의 구타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악바리 근성을 심어준다는 것이었다. 방원철은 후배들을 무섭게 다룬 만큼 아껴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다. 5.16에서 드러났던 만주 군관 출신들의 유별난 결속력, 그 한 가지 비결은 우정어린 구타로 맺어진 끈끈한 인간관계였다.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구타라는 피부 접촉이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내기도 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용케도 이 수모를 견뎌냈다. 나이가 4살이나 6살 아래인 소년 같은 1기생들로부터 그렇게 얻어맞고도 박정희는 그들에게 평생 선배 대접을 해줬다. 그는 광복 뒤 자신보다 나이가 적고 계급도 낮은 1기생들에게 꼭 방형식으로 존대를 했다. 이재기는 동기생 박정희가 어느 일요일 외출을 갔다가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최창윤 선배한테 불려나가 실컷 얻어맞고 오는 것을 봤다. 박정희는 울상이 되어 하소연을 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1기생 이기건도 박정희와의 첫 대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기건이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라고 물었다. 박정희는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외놈 보기 싫어 왔소. 이기건은 외놈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북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일본놈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정일관은 그때 만주군 상위로서 신경에 근무하고 있었다. 박정희 생도는 외출 때 자주 정일관을 찾아갔다. 정일관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현역 장교에게 나오는 배급수를 박정희가 대신 비우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1917년생이었다. 생일로는 박정희가 일주일 빨랐다. 둘 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대화의 공감대가 넓었다. 박정희는 일제는 곧 망합니다. 우리는 독립하고야 말 것입니다. 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박정희는 정일권, 박기병, 그리고 군관학교 생도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배님들 이 노래 모르시죠? 하고 하더니 주먹질을 하면서 노래했다. 들어보니 독립군 노래였다.